네, 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겸공의 박형광 기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분 모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형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을 만나면 난 자꾸 의자 생각이 나. 왜? 경주에서 재밌었는데 그때. 진짜. 야, 그 의자를 빼가시네. 야, 그분 진짜 서서도 했잖아요. 서서 방송하다가 앉아서 방송하다가 야, 선배만 이렇게 이게 밑에 있다가 앉아가지고 진행자가 밑에 있어. 야,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애청자분들 맞아요.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그럼요. 진짜 생방송의 묘미였다. 저는 근데 진짜 그분이 의자를 가져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야, 근데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냥 진짜 이제 공무원이야. 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러는 건 줄 알겠죠. 예, 그 방송인지- 생방송이라고 생각을 못 방송인지 하셨던 것 몰랐겠죠. 같아요. 예, 진짜 찐 공무원이다. 맞아요. 일 열심히 하는. 맞아. 네. 그렇습니다. 자, 찐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광고는 이거 드셔도 돼요. 네. 장슬기 기자님 맛있게 드세요. 네. 저 예전에 무슨 닭갈비 먹었었어요. 닭갈비 드셨었구나. 네. 예, 오늘 준비한 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명태회 무침. 톡톡 100 명란 세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세월 명장의 고집이 담긴 단 한 점의 명품 젓갈. 예. 매콤달콤 감칠맛의 명태회 무침과 고소하고 짜지 않은 톡톡 터지는 100 명란의 완벽한 조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짜지 않아서 더 귀한 100 명란의 담백함. 쫀득한 식감에 입맛 확 살려주는 명태회 무침의 매콤함. 이 두 조합이면 다른 반찬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입맛 없으신 부모님들께 고마운 지인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갓 짓고 싶었는데 햇반으로 준비했어요. 갓 지은 솥밥에도 시원한 냉면에도 안주로도 일품입니다. 백명란젓은 소금에 절여서 숙성한 후에 양념을 하지 않고 소금간으로 숙성해서 순수 그대로의 알알이 살아있는 명란젓갈 고유의 맛입니다. 손맛은 속이지 않습니다. 속초에서 30년 젓갈 하나로 인정받은 명장이 직접 만든 100% 수제 명태회 무침과 백명란 젓갈입니다. 타임쿡이 준비한 젓갈은 최상의 재료부터 수제의 양념으로 담근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집은 가격이 진짜 싸요. 얼마입니까? 자, 명태회 무침 2팩, 백명란 젓갈 1팩 모두 3팩이잖아요. 32,900원. 이건 되게 싸다. 32,900원. 네, 젓갈 원래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고요.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요.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드리거든요. 또한 그리고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면 300원 포인트도 적립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주부잖아요. 이게 지금 3팩에 32,900원인데 제가 백명란 젓갈 뚜껑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꽉꽉 담았어요. 그래요? 꽉꽉 담았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소분하셔서 얼렸다가 조금씩 꺼내서 냉동했던 걸 꺼내서 드시면 그때 그 맛 그대로고 여기에 이제 참기름이랑 깨소금 살짝 뿌리셔서 드시면 이거 아이들도 뿌리신 좋아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뿌렸죠. 뿌려서 엄청 주셨네요. 우리가 고소해요. 뿌렸지. 그래서. 예, 우리가 참기름 깨소금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원래 젓갈이 되게 짠데 이거 되게 담백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젓갈의 맞아요. 맛도 아주 잘 살아 있고. 네. 저 원래 아주 사실 이거 안 맛있습니다. 좋아하거든요. 짜서. 오. 근데 먹을만해요. 그래요? 안 짜요. 원래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 명란을 활용한 거 많잖아요. 파스타에도 요새는 맞아요. 많이 쓰시고 계란말이 할 때도 계란말이 할 때 들어가죠. 괜찮고 맞아요. 뭐 다양하게 살짝 구워서도 드시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막 두 엄청 번째. 짜거나 하지 않아서 애들도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기 언제 나와요? 곧 나옵니다, 곧. 우리 박형광 네. 기자 곧 애기 아빠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전라남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 저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자, 운님과 김치 우리 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드실 수 있게 점심마다 청와대 춘추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가 운님과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진짜 잘한다,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을 했어요. 누적 27번 수상했는데요. 이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 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해남 배추에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려서 깊은 맛이 일품인 배추김치입니다. 갓 버무린 배추김치를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김치 ASMR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무 올림가는 이제 맛이 사실 말이 필요 없죠. 맞아요. 시원합니다. 맛이 이게 필요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밥을 더 드려야 되겠다.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다 드셨어요. 먹다 보니까 밥을 더 밥을 드려야 다 될 것 먹었어요. 같아. 젓갈이 나왔는데 밥을 너무 적게 주셨어요 지금. 밥을 왜 이렇게 조금 주셨습니까? 예. 밥을 다 먹었어. 맛있네요. 이 소리가 진짜. 춘추 하나 들어오는 그날까지. 자, 우리 춘추관 출입 기자 3인방입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춘추관의 운림과 납품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진 분들께서 이거 빼주시면요,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치평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예, 김치가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따뜻한 밥에 드시면 더욱 좋고요. 선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아삭아삭 진짜 지니님께서 그냥 먹어도 맛있는 김치예요. 네. 네, 녹수님이 장가 갔으면 아침은 먹고 다녀라. 제가 목요일은 안 먹고 옵니다. 예, 목요일을 네. 안 드시고 오세요. 목요일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크림소다님이 매번 리뷰를 남기신다고 하시고요. 네, 리미트님께서 박 기자 잘 먹는다. 밥 더 줘요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밥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상당 부분 조금씩 되고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데모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도대체 언론 개혁은 어디까지 온 건지 언론 정상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님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미통위가 드디어 6인 완전체가 네.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 둘이서 그냥 그렇죠. 빵진숙 씨가 막 두드리던 위원장이랑 부위원장이랑 둘이서.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대통령 추천, 정부 그쵸. 추천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년 만에 정상화가 되고 있다. 지금 4월 10일 날 첫 회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방송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방송 정상화가 되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지금 방미통위가 구성이 되는 데만 해도 지금 또 꽤 오랜 기간이 걸린 거죠. 작년 8월이니까 벌써 거의 한 8, 9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방미통위가 사실 구성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방미통위에서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가 일단 1차적인 핵심이잖아요. 네. 공영방송 정상화를 하려면 방송법은 통과를 했지만 방송사 방송법의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뭐 편성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또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또 꾸려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방미통위가 그 세부 규정을 다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걸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방미통위 구성이 안 되니 이게 진행이 안 돼서 계속 여지껏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4월 10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저번 주에도 회의를 했고
아마 이제 월요일 날도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시작이구나. 네. 이제 시작. 근데 지금 현안이 많잖아요. 일단 YTN. YTN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TBS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사실 지난번 그 여야 대표들 네네. 대통령 이제 초대해서 오찬하실 때 저 장동혁 대표가 TBS가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맞아요. 빼라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로 그냥 잘렸어요. 추경안이 잘렸죠. 네. 근데 이분들은 전쟁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월급도 매일- 못 받고 매일매일이 전쟁이라고 하루하루가 그러고. 전쟁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직도 내란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TBS 구성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제작비도 없고 자기네들도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이게 있는데 사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서울시 의회가 그거 서울 그 TBS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사인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지금 와서 마치 이게 서울시 의회 책임인 것처럼 계속 미루고 있지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사인을 해서 이게 넘어간 거고 지금 그게 벌써 월급 못 받은 게 거의 2년 가까이 된 상태고 야, 이 생존권이 그쵸.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또 아주 최근 현안은 TBS가 지금 송출료를 내야 돼요. 전파 사용하면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걸 민간업자한테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송출해 주는. 네네네. 근데 이 돈이 뭐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달에 이 돈을 못 내고 있어요. 이 돈을 못 내고 있어서 이제 부채가 쌓여가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송출을 못하면 지금 TBS 틀면 사실 음악 방송이 조금 나오고 중간에 우리는 비상 경영 중입니다. 뭐 이런 멘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끔 그런 뭐 봉지욱 기자나 변상욱 앵커나 이런 분들이 좀 방송 지금 재능 기부로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몇 개 나오고 나머지는 음악 방송하고 뭐 쉬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못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BS는 일단 그 사실 돈을 어디선가 빨리 쏴줘야 네. 이제 뭐 방발기금이든 뭔데 추경안을 쏴줘야 이분들이 이거를 굴릴 수가 있다. 방송을 최소한으로 굴릴 수 있다. 네. 이 상황이고 방미통위가 구성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TBS 입장에서는 또 뭘 해줘야 되냐면 TBS에 지금 리더가 없어요. 에? 리더가 없어요. 사장이 없죠. 사장이 직무대리죠, 직무대리. 직무대리 상황인데 사실 이제 본부장 하던 분이 예. 가서 임시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디오 본부장이었던 분이 지금 네. 임시로 하고 네, 있죠.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 리더십이 없고 그럼 이 리더가 약간 뭐 개인적으로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이랑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방미통위에서 이사를 빨리 파견을 해서 네. 추천을 해서 이제 그 이사가 방미통위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치권이랑도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이게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요구안이더라고요. 국회에 대해서는 뭐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 네. 구성이 바뀌게 되거든 다시 이제 조례를 원상복귀하고 지원금을 원상복귀해달라. 네네. 요게 이제 또 그렇군요. 요구 근데 사항인 TBS 거죠. 관련해서는 예. 저도 사실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아내가 또 맞아요. TBS PD 출신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 관련해서 내부의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저는 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TBS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TBS를 살려야 돼? 맞아요. TBS가 뭔데? TBS 너네들 그 이제 거의 공무원처럼 일해왔고 이때까지 투쟁의 역사도 없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너네를 살려줘야 돼?라는 네. 그런 물음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랄까 너무 현상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TBS 사태의 본질은 그 뭐랄까 그 정치권의 정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 김어준 총수가 이제 원래 TBS 방송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정치화됐다라고 하면서 TBS를 거의 죽이기 위해 세금을 아예 차단해 버린 거죠. 거든요. 지원금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유로 그래서 내부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김어준을 데리고 가서 방송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고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TBS를 거의 이제 말살시키는 것이 온당하냐
우리가 그런 거를 계속 지켜볼 것이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영역으로 번졌을 때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물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BS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KBS 보니까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박장범 파우치박이죠. 네.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 안건을 제출을 그렇죠. 이미 했죠. 한 거죠.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명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KBS 이사회가 네. 11명이에요. 11명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 추천이 6명이고 그다음에 현재 여권 추천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6대5 상황이긴 한데 네. 그 6명 중에 원래 이사장이 서기석 이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쪽 사람인 거죠. 쉽게 분류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 이사장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투표를 했는데 불신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기석 이사장은 빼고 나머지 5대5일 거 아니에요. 네. 5대5로 했는데 그 현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류가 바뀐 거를 뭔가 읽고 예. 야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동수긴 하지만 이게 넘어왔다는 거는 지금 구체적인 표는 모르는데 적어도 6대4가 된 상황인 거예요. 네. 서기석 이사도 이제 표결에 참여는 할 건데 박장범 사장에 대한 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날 회의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박장범 사장에 대한 그 취소가 나오면 네.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죠. 그렇게 예, 되는 예. 건데 예.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단순 비교하면 아직은 6대5 상황이다. 네. 그 선희님께서 박장범이 아직도 사장입니까? 그럼요. 네, 끈질긴 사람이네 이렇게 의견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조용히 윤이 임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그쵸.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어디 언론계. 맞아요. 예, 특히 이제 보면 언론재단 이사장, 뭐 최근에 이제 코바코 사장이었던 따따부따. 네. 예, 갑자기 이름이 그쵸.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장은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방송 문화 또 이 언론계에 상당히 윤 세력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조용히 암약하고 있다. 박장범 사장님 지금 어떤 혐의로 받고 있는지도 좀 얘기 네. 드려야 되나요? 이게 원래 맨 처음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비상계엄 직후에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 사장은 박민이었어요. 그렇죠. 박민 그리고 사장. 박민이고 박장범은 사장 내정자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장으로 곧 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국장, 뭐 KBS에서는 통합뉴스룸 국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도국장이 최재현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 그러니까 오후에 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네. 갑자기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회사로 돌아와가지고 부조정실에 막 들어가서 그 당시에 거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보도국장 얼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보도국장이다 이러고선 빨리 야, 지금 준비해라 생중계 준비해라 라이브를 준비해라. 12월 3일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만 네. 안보 관련이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최재현 보도국장이 어디론가부터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처음에 제기를 했어요. 네. 근데 최재현 국장이 바로 입장을 내요. 나 대통령실 관계자랑 통화한 적 없다. 근데 나중에 언론노조 이제 KBS 본부, 그러니까 KBS 노조에서 예. 좀 사실 확인을 해보니 예. 그 당시 이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이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 전화를 했고 사실 사장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사장 내정자한테 전화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박민은 어차피 갈아치울 사람이니까 여기에다 전화 안 한 거고 네. 박장범 사장한테 전화를 했고 박장범 사장이 네. 그 최재현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해라. 그 생중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이제 그 내란 선전선동 너가 가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방송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렇죠. 공영방송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업무 지시하고 하면은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사안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그 노조에 따르면은 요게 전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내란 선전선동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우치박.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당시 KBS 사장이 실제로 대통령실 최재혁 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장 네. 후보자가 그렇죠. 사장도 아니에요. 사장 동아리도 후보자가. 아니고 무슨 계속 네. 후보자한테 연락을 해요. 원래 그러니까 체계상으로 보면 사장인데 근데 사장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네. 옛날에 지금 그 광주에서 뛰고 있는 이정현 예. 홍보석이 그렇죠. 아따 네. 형님 그렇죠. 세월호 때. 한번 네. 봐주시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죠. 홍보석이 그 보도국장한테 박근혜 때. 전화했다가 방송법으로 처벌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똑같은 사안인 거예요 지금. 야, 박근혜 때하고 윤석열 때하고 KBS 사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이 그쵸. 반복되고 있다. KBS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어떤 공영방송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쵸.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자, 언론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정치인의 SNS라고 우리 작가님께서 주제어를 잡아주셨는데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이시잖아요. SNS로 엄청 적극적이죠. 예, 네. 기름값 신고도 받으시고 그쵸. 예, 딴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더 맞아요. 비싸요. 그러면 이제 여긴 대통령한테 2,000원 넘었습니다. 막 이렇게 넘었습니다. 신고하잖아요. 빨리 신고하고 열심히 이제 SNS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SNS가 대단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교 흔드는 SNS 중독 고쳐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던진 SNS로 부동산 불감증 가중. 뭐 이런 비판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출입 기자이신 박형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네. 비판을 하는데 이게 주목을 받은 게 1월 23일 날 그 이제 부동산 다주택자. 그렇죠. 네, 다주택자의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뭐 종료하겠다라는 어떤 정책 발표를 사실 SNS로 처음 하면서 그렇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쵸. 또 공식 노트가 아니라 이렇게도 발표를 할 수가 있네?라고 하면서 뭐 약간 뭐 논란이면 논란이고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때부터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SNS 많이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사실은 원래도 많이 했어요. 네. 네, 원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성남시장 때부터도 해왔던 그 것이고 제가 재밌는 말을 찾았는데 2016년 7월 22일에 썰전에서 JTBC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은 저한테 일종의 무기이고 방패이다. 영향력 있는 언론들은 이런 문제를 잘 언급 안 해주니까 저라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워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 명이라도 더 알리는 것이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이 돼서는 이제 영향력이 생겼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취지로 SNS를 활용하는 건 아닐 테지만 뭐랄까 대통령이 발화하는 어떤 얘기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뭔가 소통에 부재가 있거나 좀 혹은 잘못 전달되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직접 얘기하겠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죠. 다만 그런 것 같고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고 거의 뉴스를 대통령이 직접 SNS를 함으로써 뉴스를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불만인 거예요. 아, 자기네가 설당이 없네. 그래서 불만이네. 없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시즌이고 네. 대통령 지지율로 치르는 선거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뭐랄까 후방에서 거의 그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무만 얘기해봐야 뭐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 대통령이 하는 게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인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불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방 갔다 오고 성과를 내면은 자꾸 뭔가 이제 당에서 좀 잡음이 나고 국회에서 잡음이 나고 하면서 어떤 뉴스를 많이 뺏긴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경에서 어떤 본인이 직접 SNS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아니 지금 박형관 기자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성남시장 시절에 네.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했을 때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뭐 되게 사람들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되게 안 눌러요. 좋아요. 절대 안 눌러요. 지금은 많이 받으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네, 네. 누구에게나 아, 사람들이 그쵸, 그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자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죽어도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 절대 안 누르고 이런 거 안 한다. 자기 그냥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손가락 혁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 좀 눌러주지. 그거 진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세요?
잘 안 누르죠. 잘 안 네, 눌러요. 잘안 누르죠.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 재밌다니까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국민의힘 말씀하시니까 저 오늘 아침 사진 기사가 네.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장동혁 대표하고 김진태 지사하고 앉아가지고 어망손질하고 있었잖아요. 아 한마디도 안 하면서 네. 서로 한마디도 안 해요. 네. 진짜 일 열심히 하더라고. 네, 일만 한마디도 하더라고요, 안 일만. 하고 네.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얘기한 거잖아요. 김진태 지사가 너 이제 그만둬라. 맞아요. 네. 그만두라는 거죠. 네.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그 재밌는 정치 풍광이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고. 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곤궁한 지금 처지에 있냐면 네. 사실은 그 어제 강원도 양양에 가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업 예. 체험을 한 건데 예. 그 원래 이제 그 마을회관에서 최고위를 현장 최고위를 열려고 좀 소박하게 그렇게 열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안 온 거죠. 그렇죠. 대박. 그래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못 한 거고. 진짜? 네 맞아요. 와.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양양자 최고위원만 왔죠. 양양자 최고위원도 참 속이 좋아요. 그 본인 계속 패시하고 경기도 후보 찾는데 맞아요. 거기 또 가가지고 네.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 분이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사실은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자 해지하시라라는 말도 했고 네. 그 현장에 다녀보니까 빨간당이라서 안 찍는다. 예전에 나 빨간당이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 맞아요. 보면은 못 찍는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금을 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그 금을 예. 손질 다 하고 장동혁 대표가 또 뒤끝을 발휘했죠. 예. 그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결자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런 지금 완전 엉망인 상태다. 국민의힘이. 그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하겠다. 교체가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앞두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당별 선대위 구성하도록 조치를 했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광역단체장 후보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 이거는 매번 있어왔던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싸워야 할 시간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싸워야 할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야 너네들 지금 한동훈 도우면 안 돼. 그리고 나 안 관도 이거죠. 어, 딱 그 강한- 얘기죠 사실은. 예. 예, 한동훈 돕지 마. 진종호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아. 대표적으로 해서 사실은 지방선거 분위기는 예. 제가 지난 한 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어떤 영향력으로 치르려고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에. 예, 특히 그러다 저기 보니까- 부울경 쪽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는 얘기인 거고 그 지금 시도당에서 뭐 따로 선대위를 뭐 발족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늘상 해오던 건 맞죠. 예. 근데 그렇게 선대위를 따로 발족을 해서 사실 중앙당이랑 결합을 해서 선거를 치르죠. 근데 지금은 결합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사실. 그렇군요. 네. 진종호 의원이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후보가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나 혼자 다니겠다 라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네, 저를 설득했습니다. 네. 아니 자. 근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에 이틀 전인가? 네. 그러니까 왜냐 아까 이재명 대통령 SNS 얘기해서 예. 이틀 전인가 제가 이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거를 국민의힘 그 출입 기자 방에도 올렸어요. 저 이거 보고 좀 약간 기가 막혔는데,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뭐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정청래 대표가 한 워딩이 나온 기사를 첨부를 하면서 밑에 그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그 짤 있죠. 그 맞아요. 짤을 같이 너나 올렸어요. 맞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공보방에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출입기자 방에. 근데 이게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SNS를 욕을 하는 게 네. 그럼 이상한 거죠. 예. 저는 이거를 그래서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쓸까? 받아 이런 쓰던데. 짤을 근데 받아 쓰는 거예요. 엄청 받아 쓰죠. 받았었어. 받아 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도 이걸 올려주세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 장난스러운 짤이나 이렇게 조롱하는 아니에요. 짤은 안 올리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올려주세요. 메시지를 올리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언제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이거를 불편해하나 그러니까 언제 논란이 되나 보면 그 부동산 지금도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장특공. 이거 하고 이스라엘 만행에 대해서 비판한 때 네. 최근에 네.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 주류나 기득권층이 불편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SNS를 하는 거를 이 형식을 문제 삼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SNS에 쓴 원래 내용이 메시지 그 내용이 압박이라고 싫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SNS라는 거를 지금 소통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통 수단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네. SNS 하는 걸 계속 문제 삼거든요. 근데 이거는 꽤 많은 언론에서 이참에 뭐 대통령 SNS 뭐 소통 방식 뭐 다시 고려해봐야 이런 식의 사설이나 칼럼을 엄청 내요. 네. 뭐 이스라엘 만행 비판하고 이러면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부르던 맞아요. 출국기 문답할 때도 처음에는 반응이 어땠냐면 너무 그 이렇게 격이 없이 소통해서 좋다. 그거는 사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되게 다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알맹이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식의 소통을 하지 말아라. 네. 보수 언론에서 먼저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어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사고 언론 나니까. 보수 언론이 사고 나니까. 보기에 불편한 거, 맞아요. 불안한 거야. 맞아요. 예. 이 내용이 형편 없으니까 이 형식을 계속 문제 삼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통하지 말고 정제된 메시지 내라. 뭐 네. 참모들이랑 소통하고 기자회견을 해라. 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불편하니까 네. 이 형식을 계속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시장이 뭐 SNS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 조선일보를 또 저격을 했어요. 조선일보를 저격해가지고 그 한때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했겠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미디어 환경도 달라졌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헌했으면 한다. 이제 니들의 시대가 아닌 전 국민의 시대가 됐다. 근데 진짜 맞는 얘기죠. 진짜 예. 맞는 얘기죠. 예. 홍준표 시장 이런 건 잘 봐요. 본인도 유튜버고. 예. 맞아요. 홍카콜라. 그러니까요. 예, 자기 딱 갔다 와가지고 브리핑을 홍카콜라에서 딱 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이제 만나고 와서. 홍준표 어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 노림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예, 지금 현 정부에 입각하고 싶은 네. 마음도 있고. 기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반대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아까 말씀 주신 FAFO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네. 뭐 친북, 뭐 한중 동맹 이러면서 어제 올렸던 맞아요. 그 친북 굉장히 한중 동맹. 그 기가 막힌 건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도를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올리는 SNS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그쵸. 반대의 경우에만 직격하는. 특히 그 뭐 이를테면 장특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의 전달이 잘못되고 있으면서도 조세 저항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쵸.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좀 끼치고자 하는 뭐 이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분석을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장특공제는 이번 선거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 서울에서, 그죠? 그렇죠. 서울에서. 예. 자, 지방 선거가 D-41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좀 있으면은 이제 D- 내일부터는 40일이고요. 이제 곧 한 달 체제로 이제 돌입을 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도 이제 뉴스퀵 배송을 통해서 보도해 드렸지만 지방 선거보다 재보선에 누가 갈까가 더 그죠, 관심이 그죠. 커요. 맞아요. 예, 자 우리 다 떠나서 지금 누가 어디로 갈 거냐. 오늘 아침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오셔서 한안갑이냐 평택을이냐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한안갑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한남갑이 더 좋죠. 네, 예. 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평택은 아침 지금, 9시부터 회의를 해서 결정을 곧 한다는데 자 우리 뭐 취재된 거 있습니까? 근데 뭐 이제 선배가 아까 이제 브리핑 하셨다고 저 들었는데 네. 사실 김용남 의원은 제가 알기로도 평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력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자꾸 한안갑 얘기하나? 평택 가기 싫은 거죠. 하남이 더 좋죠. 평택이 사실은. 싫은 거야. 평택은 지금 완전 부담스러워. 예. 완전 부담스럽죠. 아수라장이잖아요. 네. 사실 왜냐면 힘들죠. 평택으로 가면은 조국 대표랑 붙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둘 중 하나라고 보이죠. 그냥 지금의 평가는
어쨌든 조국 대표가 당선되거나 혹은 둘 다 당선이 안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용남 전 의원에게는 좀 죽으러 가라, 희생하러 가라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하남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장슬기 기자 취재한 네. 거 있으세요? 누가 아니, 어디로 가는지? 지금 계속 그 어쨌든 저희는 청와대에 있으니까 음. 하정우 수석이랑 그렇죠. 뭐 전은수 대변인 얘기도 음. 좀 나오니까 하정우 수석은 이제 저도 청와대 기자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 많이 이렇게 해보면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까지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하정우 수석 들어간 여론조사 그리고 기자들도 다 어떻게 보냐면 하정우 수석이 인터뷰를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과장전 보태면 한 100번 나왔어요. 그죠?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배도 하셨잖아요. 예. 네. 예. 근데 미디어널도 인터뷰했어요? 근데 안 나가겠다는 말을 예. 단 한 군데서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한 적이 없고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강훈수 실장님한테 다른 이슈 때문에 브리핑을 했지만 물어봤는데 알아서 개인의 선택이 알아서 판단해라. 알아서 네,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왜냐면 하정우 수석은 계속 인사권자의 뜻이 중요하다. 맞아요. 참모가 개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의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인사권자죠.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알아서 해라고 한 거는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 네, 끝났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돌아오는 1호기에서 제일 주목받을 사람이 하정우 수석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기자들이 전부 하정우 수석한테 가서 얘기를 물어보려고 할 것 같은데 저도 어제 밤사이에 취재를 해보니까 소위 청와대 4인방 하정우, 김남준, 김남국, 전은수 전은수. 이렇게 맞아요. 4명은 이번 선거에 출격을 할 그쵸. 걸로 보입니다. 이제 청와대 4인방 그리고 이분들이 7080에 우리는 이제 옛날 7080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7080이 그쵸. 있다면 지금 80년대 이분들은 70년대 태어나신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또 그런데 사진을 다 준비해 주셨네요. 지금 보시면 저분들 가운데 누가 제일 연세가 많으신 줄 아세요? 하정우.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하정우 아, 수석이 맞아요. 제일 연세가 많으셔요. 맞아요. 엄청 동안이죠. 77년생. 저 오른쪽 분이 의문의 1패 같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김남준 대변인 보고 있을 텐데. 예, 의문의 1패 김남준. 지금 김남국 전 비서관과 예.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미 출마를 확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전운수 대변인이 예.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도 좀 주목이 되네요. 제가 전은수 대변인 취재했어. 예. 어제 네, 만났어요? 이제 출마설 계속 나오는데 예. 내가 기사 쓰겠다. 어. 입장을 달라 그랬더니만 예. 뭐 저는 제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예.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제가 기사 쓴다고 한 거잖아요. 네, 뉘앙스가 네. 있잖아요. 뉘앙스가. 예. 근데 뉘앙스가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걸 공식 코멘트로 하겠다. 예. 그랬더니 그 예. 다음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전은수 아. 대변인. 야, 왜냐면 이게 안 나갈 너무 사람이면은 솔직하다. 저 이런 거 나가면 안 안 돼요. 돼요. 라든지 예, 세게 얘기하죠. 절대 기사 쓰면 안 됩니다. 제 직분에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그 뉘앙스의 발언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식 코멘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코멘트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네. 생각이 있구나. 근데 어디로 나올까요? 저는 이제 네. 지금 원래 전운수 대변인이 울산 남갑의 후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영입 1호, 영입 인재 음. 1호가 울산 남갑 후보가 영입 인재로 들어왔고 네. 그러면 네. 남갑은 못 나가는 건데 어디로 나갈지가 저는 좀 제가 어제 취재를 했습니다. 아하. 취재를 했습니다. 네. 충남인가요? 충남 아산을 충남 저도 아산을. 확인을 했어요. 네. 전은수 대변인께 어떻게 되는 거냐. 아산을 물음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하트. 하트 같다. 이렇게 공주교대? 예, 좋은 밤 공주교대 됐어요. 나오셨죠? 공주교대 네. 나왔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취재를 조금 더 딥하게 해봤더니 이제 네. 전은수 대변인이 사실은 부대변인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기자들하고 정말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대단히 성실한 부대변인으로 맞습니다. 네. 예, 정평이 기자들이 나 있. 좋아하죠.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부대변인. 그렇게 욕안 먹는 대변인은 처음 봤어요. 맞아. 네. 맞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대체로 없어. 네. 특히 기자들이 말이 많아. 기자들이 사소한 불만이 많고 뭐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많은데
굉장히 성실하게 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가지고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물어봤더니 전우수 대변인의 출마 문제도 대단히 일찌감치 논의가 됐었다. 하정우 수석도 그렇다. 김남국 대변인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죠. 그리고 이제 김남준 대변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 4인방은 출격을 한다. 이제라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산을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전략공관위 회의가 열리고 정청래 대표한테 보고를 하고 아마도 오늘 개항을 그리고 그다음에 안산갑 두 군데는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안산갑이 참 문제인데 지금 막 뜨겁잖아요. 안산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근데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보면 분위기상으로는 김남국 전 비서관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도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렇죠. 불쾌하죠. 사실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을 해보면 이거 완전히 조작 기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많죠. 대해서 근데 이 검사들의 태도를 보아할 때 그리고 또 지금 조희대 코트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이게 3심 대법에서 어떻게 확정 판결을 해줄지 예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또 선거를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유권자들께. 맞아요. 약간 이제 이런 판단이 그러니까 강한 것 같아요.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검찰의 문제점은 이해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그렇죠. 현재 상태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2심까지 나오고 지금 5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내보내는 게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리스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래도 찜찜한 거죠. 사법기관에서 나온 판단을 뭔가 거스르면서 투표를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또 후보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시의원 뭐 이런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변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당에선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보지 않을까. 당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인 기류가 되게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조성래 사무총장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지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그 당에 대해서 메시지를 그렇게 내기보다는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한 비토가 특혜다. 굉장히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남국 전 비서관은 우리가 나갈 걸 알고 있었는데 이미 거기에다 또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솔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경솔했다. 너무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제 선거 앞두고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그 원수 되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전략이 됐든 또 뭐 이제 지역이 됐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누구도 그 함부로 얘기할 수 없도록 납득 타당한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오늘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 다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지금 순방을 둘 다 안 가셔서 그렇긴 한데 지금 베트남 순방이고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내일 거죠. 돌아오죠. 내일.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제가 알기로는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 정상 초청을 한 게 또롬석이잖아요. 또롬석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수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베트남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국 기업 10,000개 이상이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인도 갔다가 베트남 가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러니까 몇백 개 수준이래요, 기업이. 물론 이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와는 이제 협력을 높여가는 단계죠. 인도가 사실 인구가 공식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근데 베트남은 이미 한국과 엄청나게 밀접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길게 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첫 번째로 예. 초청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국내에서 볼 때보다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의미가 크다. 예. 또롬 서기장이 취임한 이후 맞이한 국빈 첫 국빈이 맞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서로 예.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한 베트남 사이는 네.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한국 교민 네네네. 교민도 굉장히 많이 많죠. 이 기업이 네.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관광도 교민, 많이 가고. 관광도 많이 가고 음식도 우리가 또 좋아하고 맞아요. 예, 상당히 맞습니다. 예, 그 친밀한 나라이죠. 맞아요. 물론 체제는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여서 체제는 다르지만 경제 협력 할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과거에는 중국에 한국 학교가 있거든요. 국제 학교들이. 네. 근데 한국 국제 학교가 중국에 제일 많았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에 제일 많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그럴 훨씬 수밖에 더 많이 없겠네요. 나가 있는 거. 왜냐하면 이제 자녀를 데리고 나가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베트남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경제지 기자 얘기로는 그 우리가 원유는 없잖아요.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제해서 해외로 우리가 뭐 네. 항공유도 팔고 막 여기저기 난리잖아요. 그렇죠. 정제 기술이 좋아서 맞아요. 베트남에도 원유가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근데 어. 정제 기술이 없대요. 아. 그래서 베트남 원유를 우리가 지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급선 다변화를 해서 아. 중동에만 할 게 아니라 가깝잖아요. 또 진짜 그래서 가깝고. 예, 베트남산 원유를 수입해서 우리가 정제해서 팔면 이 또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이 이렇게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그렇습니다. 심각할 때. 예. 그리고 특히 뭐 북한에 우리 무슨 원유 뭐 갖다 줬다 뭐 그 그죠. 저기 누굽니까 전환길 씨가 난리 쳤잖아요. 근데 네. 그게 베트남으로 갔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그래서 베트남으로 보내서 베트남에서 우리가 아마 그 해서 할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슈가 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뭐 북한으로 갔네, 중국으로 갔네 맞아, 이런 맞아. 주장을 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제 원유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예.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U 그 화물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 요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구속 영장이 이제 청구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살인죄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경남경찰청이 CU 진주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 차로 들이받아서 한 명 숨지게 하고 2명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비조합원한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 자체를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원래 이게 노동 사건 많이 다루는 박근혜 이게 기자.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뭐냐면 일단 사측 그 대체 인력 투입된 분이 살인 혐의가 적용됐잖아요. 이게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있었다는 그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람이 앞에 사망자가 있는데 고인이 엑셀을 밟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도 엑셀을 밟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영상을 받고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도 봤는데 그 댓글들이 너무 참 좀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운행하는 차에 달려드냐. 그러니까 진짜요? 고인을 탓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건 전 이거에 아니다, 대해서 진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법에 위배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취지에도 그쵸. 맞는 거고. 그쵸. 근데 사람들이 잘 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장이 어떻게 굴러가? 근데 공장이 굴러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해서 우리의 어떤 뭐 권한 어떤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파업을 하는 거고 공장을 멈추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좀 예전에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있었던 그런 그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정부랑 언론이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맨날 이제 민주당 정부 결국엔 보수 정부 아니냐 맨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노동부가 엊그제 무슨 입장을 냈냐면 이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이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CU 물류 그 구조가 그 BGF가 비굿 프렌즈인가? 예. 이름이랑 전혀 안 맞는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리테일이 제일 원청이고 그 예. 밑에 로지스가 있어요. 로지스. BGF 로지스가 있어요. 자회사가 있고 그 밑에 또 하청업체가 또 있고 음흠. 그 하청업체에
그 화물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 구조인데 이렇게 다단계 구조가 되면 뭐냐면 이 화물 노동자들은 원청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데 사실은 원청이랑 교섭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노란봉투법 이슈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준 거예요. 노동부에서.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지금 죽음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이 노동자 사망, 네.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 뭐 이런 기사 지금 보면은 뭐 조선, 문화, 매일, 서울, 국민, 세계, 서울경제, 파이낸스 뉴스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써 뭔가 노조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 문제의 발단을 보면은 이게 지금 화물연대에서 지난 1월부터 7차례나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어요. 네. 근데 원청에서는 우리는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배척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노동부가 뭘 했냐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사이에 사실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니까 그렇죠. 화물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그렇죠. 네. 특고죠. 하지만 이제 노동법의 취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봤을 때 이거 너네 교섭해야 된다라고 가르마를 타줬어야죠. 그죠. 노동부가 그거를 네.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와서 사실 면피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굉장히 관료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김영호 장관이 현장 가가지고 이거 노조의 투쟁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거든요. 네. 노조라고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같은 날 노동부에서는 이거는 사실 뭐 개인 사업자고 뭐 근데 자영업자고.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장관이 그렇게 분명하게 딱 규정을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왜 또 그런 입장이 나왔을까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저희가 관료들이 장관 말 안 듣는 거죠. 장관을 못 따라가는 거기도 하고 인식을. 관료들이 장관을 장관의 취지를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는 왜냐하면 거다. 법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확실하게 100%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거죠. 네. 근데 사실 노란봉투법의 그러니까 취지를 존중을 해서 노동자성 가능성을 보고 예. 그리고 사실 노동자성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보수 언론에서 해석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심지어 기사에는 뭐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직은 특수고용 노동자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부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해석을 내놓은 거죠.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벌써 또 노동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네. 노동절인데 이번에는 공휴일이 된 노동절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고요. 이 노동절을 앞두고 저희가 다음 주에 김용훈 장관 모셔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거를 제대로 맞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다 떠나서 산재 제로 그렇죠. 더 이상 일터에 갔다가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작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맞아요. 주문했는데 현장에 있는 노동부 장관 얼마나 괴롭겠어요. 김용훈 맞아요. 장관은 직을 걸고 하라 그랬는데. 직을 걸고 하라고 해서 직을 걸고 하고 있는데 직을 걸게 생겼어요 지금. 저는 그 관료들이 이 좀 안 좋게 노동가- 본다면 관료들이 그 장관을 좀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장관이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자기들은 노동자 아니에요? 법정 노동자 아니라는 거. 본인들은 자기들은 엘리트라 이거죠,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 노동자 아니에요? 예. 사실 맞죠. 네, 예. 언론인들도 다 노동자들 맞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일해서 먹고 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가 싶은 생각이 좀. 어제 저희 네. 미디오늘 동료 기자가 쓴 기사 하나만 예, 소개할게요. 예. 어제 데일리 안에서 찌라시를 보고선 이 화물 노동자 사망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그 차가 경찰을 쳤다. 경찰을 쳤다는 내용의 속보가 나왔었어요. 데일리 안에서. 데일리 안에서. 예. 근데 이 속보가 허위 찌라시를 가지고 낸 속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미디오늘에 이제 김예리 기자가 이거를 썼는데 예. 그러니까 노조 너네가 문제잖아. 너네도 문제잖아. 아니 취재도 안 하고 기사를 네. 쓴 거예요? 취재를 안 했어요. 근데 어머. 이걸 무려 사회부장이 썼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저희 김예리 기자가 사회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확인해야죠. 네. 예. 그랬더니 자기가 그 영상을 본 대로 쓴 거다. 응? 이거를 그러니까 허위 영상이 있는데 허위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쓴 거다.
근데 이거를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취재라는 거는 그 보이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야죠. 당사자들한테 예, 확인을 확인도 해보거나 하고. 아니면은 경찰을 쳤다고 하면 경찰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경찰까지 입장을 낸 거죠. 네. 그 내용이 경찰을 친 거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네. 거를 근데- 노조가 경찰을 친 거다라는 맞아요. 게. 예. 근데 이 사회부장이 저희 기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 너무 민노총을 옹호하지 말라. 에? 이렇게 해명을 해갖고 이걸 기사에 써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 현상을 진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 오늘이니까 민주노총 편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취재하는 기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현상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보수 언론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가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일단 쓰고 보는 거예요. 일단 원래 노조는 폭력적이다라는 네. 프레임을 깔고 가는 거죠, 사실.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그게 자체로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게 사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디어 오늘의 이예리 기자, 네, 김예리 기자, 네. 김예리 기자가 물어보는 것은 사실을 묻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한 맞아요. 거냐.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기사를 쓰는 것은 그거는 언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행동을 범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무슨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노총 편들지 말라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은 우문. 데일리하는 기사를 내렸어요. 그 기사를 네, 나중에 자기들이 당연히 내려야죠. 잘못을 인정한 당연히 거래 내려야죠. 그러면. 내려놓고 그럼 내린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사를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네, 데일리하니. 잘못됐으니까 기사를 삭제한 네. 건데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언론이 워치독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게 기본 기능이지만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왜냐하면 그걸 또 보는 보수 그 네. 시민들은 야 이게 진짜 노조가 경찰차까지 치네 이 노조 사람들 안 되겠구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면 그걸 걸러내는 노력이 필요한 거다. 야 미디어 오늘의 기자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칫 하는 모르고 일이 지나갈 이런 거죠, 그죠?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미디어 오늘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예. 그러는데 그 이제 고인이 그 차량을 막아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막 조롱하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노조법 43조에 쟁의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대체 인력 투입하지 말라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그 업무를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이기 때문에 그 위법에 저항하는 일이었다고 맞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여전히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계엄을 극복하고 또 열심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윤석열 내란숙에 탄핵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이 당선시키면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현장의 노동자들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다. 이런 것들까지 세세히 살펴서 정치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당장 노동부에서 장관하고 전혀 다른 입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장관의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이 관료 개혁 또한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냥 해오던 관행대로 그냥 일을 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면 국무회의 또 하실 텐데요.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세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사람이 또 죽었거든요. 집회하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도 좀 취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게 진짜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그 화물 노동자분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넉넉하게 봤을 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그 개정된 노조법 2~3조 그 노란봉투법 보면은 그 구법에 있었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뺐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더라도 노조로 인정해준다. 맞아요. 그럼 노조가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죠 노동부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노동부에서 그런 설명 자료를 내는 걸 보면서 좀 이건 좀 절망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공감을 많이 표해 주시고 계십니다. 곽삼철님께서 맞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엄지척 해주셨고요. 크림소다님께서 네 오늘 구독할게요. 네, 미디어오늘 구독하시겠다고. 네 진희님께서 미디어오늘 기자님 박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기레기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요. 네. 그런 기사 쓰면 진짜 그런 비판 받아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정말 우리가 사실은 펜이라는 무기를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이 사회의 발전을 또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힘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2번, 3번 체크하고 사실 확인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돌아간다님께서 진정한 언론인으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듭시다 이런 말씀 좀 주시고 계십니다. 거짓 보도하는 기자들은 살인범보다 더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함. 이명수님께서 굉장히 세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 또 여러 가지로 언론 현상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장석희 기자님? 다음에 또 나오실만 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신나게 떠든 것 같네요. 네, 명란젓갈 맛있었죠? 네네. 네, 명태 회무침도 다 괜찮았죠? 먹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밥을 넉넉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도 괜찮았죠? 네, 맛있었습니다. 네, 운님과 김치. 예.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셨죠? 네, 좋았습니다. 얼굴이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